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왜 오셨습니까? 자, YTN 라디오 이재윤의 뉴스 정면 승부 4부 시작합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28만 6,294명입니다. 일각에서는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또 한편에서는 새 변이 바이러스가 출현하면서 재유행에 대한 긴장도 놓지 않고 있습니다. 자, 지난달 30일 시작된 소아 백신 접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또 정부가 검토 중인 가을철 백신 추가 접종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도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보통 수요일, 목요일 이렇게 주 후반으로 가면서 확진자가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은 5주 만에 20만 명대로 내려왔어요. 감염 재생산 지수도 11주 만에 1 미만으로 떨어졌고요. 감소세로 봐도 되겠습니까? 네, 뭐 지난 2주 정도 전까지가 대량 환자가 발생하는 그 확진자 그 발생의 정점 구간이었던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확진자들이 이제 서서히 줄기를 시작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 줄어드는 속도가 늘어나는 속도보다 훨씬 느리게 네. 완만하게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이고요. 네. 실제로 이제 다른 나라들도 그렇고 오미크론 유행 기간 중에 전체 인구의 한 20% 정도가 확진된 걸로 확인이 되면 네. 그때 전체 인구의 한 절반 정도가 감염됐다고 가정을 하게 되는데 20%가 감염이 확인되면 네. 50%의 인구가 이미 감염됐을 것이라고 추정을 한다는 얘기죠. 네네. 그때부터 이제 그 감염자가 줄어드는 양상을 보여왔기 때문에 네. 우리나라도 지금 전체 확진자가 한 1,400만 명이 넘어가고 있고 네. 이걸 이 추정대로 한다면은 적어도 전체 인구의 절반 정도가 감염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요. 아, 그래요.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감소하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감염자 누적 감염자죠. 1,400만 명을 넘었고 이제 한 절반가량, 우리 국민의 절반가량이 감염된 것으로 이렇게 추정을 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아무래도 이 이제 코로나와 관련해서 청취자 여러분께서 궁금한 점이 좀 많으실 것 같아요. 관련된 내용들 샵 0945로 문자를 보내주시면은 오늘 출연하신 엄중식 교수님께 답변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샵 0945번입니다. 짧은 문자는 50원이고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된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자, 그런데 지금 어쨌든 그러니까 이제 감소세로 좀 볼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데, 근데 사망자는 전날보다 162명이 늘었습니다. 또 그리고 10살이 안 된 어린이도 한 명이 포함이 됐고요. 사망자 추이는 좀 줄지 않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통상적으로 이렇게 유행이 커질 때 확진자들이 많이 늘어난 이후에 위중증 환자가 1, 2주 후에 증가를 하고 다시 1, 2주 후에 사망자가 늘어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위중증 환자가 잘 안 줄고 있는 것이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고요. 실제로 사망자의 피크는 정점은 아마 4월 둘째 주나 셋째 주가 될 것 같습니다. 이때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망자가 나올 수가 있는데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기에 이 기간 중에 사망자가 하루에 400명에서 500명 수준으로 나온 거라고 예측한 거에 비해서는 네. 조금 적은 그런 사망자 수라서 조금 안심을 하는 부분이 있긴 있지만 여전히 다음 주 그다음 주까지는 사망자가 많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대비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망자 정점은 다음 주나 그 다음 주까지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군요. 지금 자, 이제 거리 두기는 이제 완화가 됐습니다. 영업 제한 시간이 12시로 늘어났고 모임 인원도 최대 10명이 됐습니다. 정부는 이 거리 두기를 이제 해제할 필요가 있다 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요. 현재의 방역 정책 방향은 어떻게 보세요? 이제 방역 정책을 바라보는 그 시각은 좀 다양한 것 같습니다. 그 사회계나 또는 경제계가 바라보는 시선하고 또 제가 몸담고 있는 의료계가 바라보는 시선은 좀 다른 것 같은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의료계에서는 그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와 관련된 그 희생이 계속 눈에 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줄였으면 하는 바람이 있을 네.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방역 완화의 시기 또는 방법들도
적어도 이런 그 환자가 발생하는 정점 구간이 지나고 또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가 좀 줄어드는 시기에 시작을 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는데 아무래도 정부는 다른 면들도 많이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의료계가 바라보는 시각보다는 한 박자나 두 박자 더 빠르게 진행하는 것 같아서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쉬운 그런 느낌입니다. 예. 그러니까 물론 빨리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없앴으면 하는 분들도 있지만은 근데 방역이 완화되면은 이제 코로나가 다시 또 재확산하는 건 아니냐 하는 그런 두려움도 갖고 계신 분도 많아요. 지금 전화로 문의를 하신 분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0876님이 보내온 궁금증인데요. 자, 오미크론도 재감염이 있나요? 하는 질문인데요. 예, 우리나라는 그 오미크론 재감염이 이전에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나 또 그 이전의 바이러스에 비해서 당장 나오는 데이터는 좀 적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확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장에서 보면은 재감염 사례가 예. 그렇게 드물지 않게 보이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특히 백신 미접종 상태에서 초기에 오미크론에 감염됐던 분들이 최근에 이제 이른바 스텔스 오미크론이라고 하는 네. BA2라는 그 또 다른 변이가 유행하는 과정에서 재감염된 사례들을 심심치 않게 보고 있기 때문에 네. 한번 감염이 됐다고 해서 안심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미크론이 다시 재감염되는 사례는 좀 드물지만 스텔스 오미크론은 뭐 가능하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계속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요즘 이제 엔데믹이라는 단어가 언론에 자주 등장하고 있어요.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거리두기 해제가 엔데믹은 아니다라고 선을 긋긴 했습니다만, 먼저 엔데믹이라는 게 어떤 건지. 지금 우리 코로나19는 지금 팬데믹이잖아요. 팬데믹에서 엔데믹으로 건너간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팬데믹은 전 세계적인 유행, 커다란 유행을 의미를 하고요. 엔데믹은 풍토병화되는, 토착화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처럼 확진자가 뭐 몇십만 명 단위로 나왔다가 또 감소했다가 다시 또 일정한 변이 바이러스가 나오면 다시 큰 유행이 생기는 이런 그 유행 상황이 아니라 예. 일정한 환자 수가 1년 내내 나오는 그런 상황을 의미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엔데믹이 되려면 결국 그렇다면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우리나라로 유입이 되고 다시 큰 유행을 일으키지 않는다라는 전제 조건이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새로운 변이의 발생이나 또는 우리나라 유입과 유행을 완전히 그런 일이 안 생긴다고 보장할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일단은 엔데믹의 그 전제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정부가 최근에 얘기했던 엔데믹으로 가는 거는 실제로는 굉장히 시기상조라고 보고 있고요. 또 엔데믹으로 만들려면 더 좋은 효과의 백신이 필요하고 또 그리고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투여할 수 있는 항바이러스제가 필요합니다. 네. 이런 부분들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엔데믹으로 진행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오미크론 유행을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집중하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엔데믹은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보면은 당분간은 힘들다는 얘기이고 올해 안으로도 사실 좀 힘들지 않을까. 그 기준으로만 따지면은 올해 안으로도 힘들 것 같은데요. 그래서 어느 나라도 엔데믹에 대해서 이렇게 확실한 그런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앞으로도 이런 코로나19의 새로운 변이가 뭐 크던 작던 유행을 다시 일으킬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엔데믹은 좀 요원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코로나19 상황이 2년 넘게 계속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청취자 여러분께서 가장 궁금한 내용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마침 질문도 올라왔는데요. 3154번님이 보내주신 질문입니다. 마스크는 언제 벗을 수 있을까요?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네, 사실은 지금의 방역 지침으로도 야외에서는 2m 정도의 거리를 확보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면 마스크 착용이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2m 정도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야외 공간 자체도 많지가 않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마스크를 계속 끼고 있게 되는데요. 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적인 오미크론 유행의 그 진폭이 충분히 낮아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미크론 유행 이전에 시작될 때 저희가 하루에 1,000명에서 2,000명 정도 나오는
유행 상황이었거든요. 예. 적어도 그때까지는 떨어져야지 우리가 아. 마스크를 이제 벗는 논의를 시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가 확진자가 하루 1,000명, 2,000명 수준으로 떨어져야 된다. 그래야지 그때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결국은 마스크를 벗는다는 것은 우리 그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의 고위험군을 마스크를 벗어도 보호할 수 있다라는 가정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예, 예. 근데 현재로서는 이런 고위험군에서의 사망자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고위험 시설이라고 할 수 있는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 충분히 그 방어될 수 있는 네. 거기서 유행이 예방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도 좀 더 그 인내를 갖고 좀 버텨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거는 어때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고위험군에 속한 분들이라든가 좀 면역이 좀 약하신 분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그렇지 않은 건강한 사람들은 마스크를 벗고 다녀도 된다. 이것도 가능합니까? 뭐 이론적으로는 그 가능한 부분인데 실제로 우리가 실생활에서 이 고위험군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마스크를 항상 착용하고 만날 수만은 없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이 자식분들이 이제 부모님을 찾아뵐 때 같이 식사라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때 마스크를 쓸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 뭐 아주 간단한 예를 드렸는데 그 외에도 실제로 고위험군들과 접촉을 할 때 이 전파를 예방하기 이 근본적인 그런 방법이 마땅치가 않기 때문에 네. 전체적인 유행이 줄 때까지는 좀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뭐 청취자분들이 이제 코로나 관련해서 질문들을 계속 올려주시고 있는데 이 문자 가운데 아이들 백신 관련한 문의가 좀 많네요. 지금 만 5세에서 11세 소아 백신 접종이 지난달 30일에 시작이 됐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 부분이 좀 뼈아픈 부분인데요. 사실 이제 그 5세에서 11세 백신 접종의 승인이 너무 늦어졌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접종 시작이 늦어졌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오미크론이 한참 유행을 해서 이 5세에서 11세 아이들이 많이 감염되는 상황에서 접종이 시작이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어제 그제까지 0.6% 정도만 접종을 1차 접종을 한 상황이고요. 예. 아마도 이 4, 5월 달 중에 이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5세에서 11세 어린이를 제외하고는 다른 그 비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어린이들 같은 경우는 접종이 거의 안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뭐 말씀하시는 가운데 이제 뼈 아픈 지점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제 늦었다. 좀 늦게 좀 백신 접종이 시작됐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은 이 어린 아이들도 백신 접종을 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이제 유행이 커지기 전에는 백신 접종을 하는 것이 아무래도 그 이 중증의 그 어린이 환자를 만드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이득이 있을 거라고 예측을 했는데 지금처럼 전체 어린이의 상당수가 감염이 된 상황에서는 예. 접종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쉽지도 않은 데다가 예. 이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어린이를 제외하고는 접종의 이득이 불분명합니다. 그래서 드라이브를 걸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 뭐 지금까지 1차 접종이 0.6%에 불과하다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지금 8572번 님이 문의를 해 주셨는데 아이가 10살인데 백신을 맞춰야 하나 고민입니다. 건강하고 지금까지 코로나 감염이 된 적이 없는데 좀 버텨도 되지 않을까요?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오미크론 유행이 크게 일어나고 있고 아이들이 많이 감염되는 상황에서 건강한 아이에게 접종을 네. 지금 하는 것이 맞겠느냐라는 것을 물어보셨을 때 전문가들도 답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1차 접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 사이에 감염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 또 그렇게 됐을 때 2차 접종이나 뭐 이런 걸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백신 접종 완료 상태에서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얼마나 될지를 평가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네. 저는 아이가 만약에 건강하다고 하면은 네. 지금 1차 접종을 시작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부모님이 좀 좋은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율적인 그런 부분이 해당이 부모님 되겠는데 판단해야 된다고요. 예. 그래서 이 아주 작은 그런 위험이라도 피해가고 싶다면은 접종을 하시는 게 옳고 네. 그렇지 않다면은 접종에 적극적일 이유가 지금으로서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요. 그럼 대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백신을 맞히지 않는다면은 뭐 생활 속에서 그러면 조심하는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사실 그것도 이 전면 등교를 시작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학교 생활이나 학원 생활을 중단하지 않는 상황에서
근본적으로 예방할 방법이 마땅치가 않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미크론 유행 시작 전에 접종이 시작이 됐었으면 모를까. 지금 상황에서는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네. 뼈아픈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부모님들이 걱정하는 게 아마 크게 두 가지일 거예요. 이제 이거 예방 효과가 있느냐 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부분이 부작용에 대한 걱정 아니겠어요? 그 부작용 부분은 어떻습니까? 예, 그 부작용 관련해서는 이제 성인보다도 부작용이 적게 일어난다고 되어 있었고요. 네. 오미크론 유행 직전에 미국에서 700만 회 이상의 접종을 이 5세에서 11세에서 시행한 기록을 보면은 중증의 이상 반응이 4,000건 정도 이상 반응 신고 중에 한 100건 정도만 중증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네. 700만 건 중에 100건 정도가 중증의 이상 반응이니까 확률적으로는 굉장히 낮은 거죠. 그리고 심근염 같은 것들이 가장 중증의 이상 반응이었는데 11건 정도가 생긴 걸로 되어 있고 예. 이 중에 사망자는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백신 자체는 안전한데 그런데 실제로 이제 접종을 통한 이득이 얼마나 되느냐에 대한 어려움이 있는 거죠. 예. 그 엔데믹으로 전환하는 조건 가운데 하나가 이제 또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는 것인데요. 이게 방역 당국에서 제시한 내용인데, 그런데 이제 변이 바이러스는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스텔스 오미크론도 그렇고 지금 대만 영국에서 출현한 게 이게 스텔스 오미크론인가요? 이제 그 오미크론은 최초에는 BA.1이라고 하는 하위 변이의 오미크론이 전체적인 유행을 이끌고 있었는데 네. 지난 2월 이후에 BA.2라고 하는 이른바 스텔스 오미크론이라는 오미크론의 또 다른 종류가 이제 생겨난 거죠. 이것들이 이제 전체적인 유행을 최근에는 이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영국에서 이 유전자 염기 서열 분석을 계속 하다 보니까 BA.1하고 BA.2가 네. 아주 교묘하게 재조합된 새로운 변이를 확인하게 됐고 이 변이에 의해서 한 600여 명 정도가 감염된 사실을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변이가 대만과 몇 개 나라에 이미 퍼져 있는 것들이 확인이 됐는데요. 네. 역학적으로는 스텔스 오미크론에 비해서 BA.2에 비해서 한 10% 정도 전파력이 높은 것 같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치명률을 비롯한 이 임상적인 특징, 네. 역학적인 특징이 아직 충분히 확인이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분간 좀 이 XE가 어떻게 유행에서 기여를 하게 될지를 잘 봐야 되는, 관찰해야 되는 그런 그런 기간이 되겠습니다. 예. 또 XE 변이가 출현을 했는데 국내에는 아직 확진된 사례는 없죠? 네, 아직까지는 확진 사례가 없는 것으로 질병관리청이 발표를 했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근데 보통 보면은 전파력이 높으면은 그만큼 치명률이나 위험성은 좀 낮아진다 하는 것이 속설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이제 속설인데 저희가 이미 그렇지 않다는 걸 경험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중국에서 시작된 최초 바이러스 이후에 알파나 베타 같은 큰 변이 바이러스가 생기고 큰 유행이 있었고 점점 전파력이 올라갔는데 델타에 이르러서는 전파력도 높아지고 치명률도 높아지는 변화를 보였거든요. 예. 그러니까 전파력이 높아지는 새로운 변이가 나온다고 해서 치명률이 계속해서 반비례해서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을 좀 유념을 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자, 지금 정부가 국제선 운항 횟수를 늘리고 있고 지방공항의 국제선 운항을 정상화하기로 했습니다. 자, 새 변이 바이러스가 지금 설명하신 것처럼 계속 출현하고 있는 상황인데 말이죠. 이런 조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거든요. 이게 그 코로나19의 또 전파를 또 촉진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나라하고 중국을 제외하고는 사실 지금 이제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이 많이 지나가는 그런 시기입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전체적으로 오미크론 유행이 전 세계적으로는 조금 이제 잦아드는 그런 그 시기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이런 국제 간의 이동을 이제 좀 더 폭을 넓혀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넓히게 되면 문제는 어디선가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가 생겼을 때 우리나라로 유입되는 것을 완전히 막을 수가 없다라는 이제 단점이 있죠. 예. 그런데 이제 이런 그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의 유입과 유행에 대한 위험도와 실제로 이제 이렇게 국제 간의 교류를 계속 일정한 그런 그 장애를 둔 상태에서 오는 사회경제적 피해가 어느 쪽이 더 이득이 큰가를 봐야 되는데 네. 현재로서는 이 오미크론 유행이 줄어드는 것과 비례해서 조금씩
그 이 이동량을 늘리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차피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라는 게 어디선가 생기면 네. 그것을 완벽하게 막아낼 방법은 네. 없습니다. 예. 결국은 들어오게 돼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런 국제적 이동이 증가하는 것을 억지로 막을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어쩔 수 없이 뭐 어쨌든 같이 생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말씀이신데 또 전화 질문 또 하나 또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3415번님이 보내주신 건데요. 코로나 걸리고 난 이후에 후유증으로 너무 고생하고 있다고 하는 사연인데 자 코로나가 걸린 지 한 달이 지났는데 아직도 미각이 완벽하게 돌아오지 않고 힘이 든다고 하는데 말이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지금 마땅한 약도 없는 거고 좀 괴롭다고 하셨어요. 예, 지금 이게 이제 코로나19 후유증이 앞으로 점점 우리 의료계에도 그렇고 전체적인 사회적인 비용을 늘리는 문제가 될 텐데요. 네. 이제 그 이전에 오미크론 이전에는 실제로 이제 델타 변이 바이러스 유행이 꽤 컸지만 전체적인 환자 수가 급격하게 늘어난 건 아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코로나19의 후유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네. 오미크론 때문에 지금 뭐 1,400만 명씩 감염이 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감염 후에 이 코로나19 후유증을 호소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실제로 이게 회복이 되는데 특별한 약이 잘 듣지 않을 정도로 네. 약이 별로 없을 정도로 미각을 뭐 다시 돌아오게 하는 약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결국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고 이제 이런 그 미각이나 후각의 변화까지는 그래도 시간이 지나면 많이들 돌아오시는 편인데 네. 인지장애나 수면장애 같은 것들이 발생해서 뭐 몇 개월 또는 제 환자 중에는 1년 가까이 지금 고생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좀 심각한 그런 일상생활에 장애를 느끼고 계시거든요. 길게는 1년까지 후유증이 가요.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분들이 앞으로 계속해서 이 치료를 받아야 하는 그런 문제들이 상당한 그 부담으로 남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지금 뭐 정부가 현재 감소세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는 한데 재유행 가능성도 역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가을쯤에 또 백신 접종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근데 변이 바이러스 출현 때문에 백신 접종을 회피하는 경향도 있고 이미 확진됐던 사람들이 많아서 접종률이 오르지 않을 거란 지적이 있어요. 자, 가을철 백신 접종 이거 꼭 필요한 겁니까? 이제 그 앞으로 유행 상황과 그리고 이제 새롭게 제작 중인 백신의 공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좀 달라질 것 같습니다. 네. 만약에 정말 운이 좋게 오미크론 유행을 5월달, 6월달 지나면서 이제 어느 정도 정리 단계에 이루어진 그런 상황에서 새로운 변이에 의한 유행이 안 생기는 상황이 길게 끌고 갈 수 있다면 네. 백신 접종을 서두를 이유는 없을 것 같고요. 네. 또 그런 가운데서 오미크론 유행 변이에 대한 백신을 지금 제작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그 새로운 백신이 개발돼서 공급이 되면 그때 이제 접종 전략을 다시 짜는 게 가장 좋은데요. 네. 문제는 만약에 새로운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유행이 다시 시작이 되거나 아니면 어떤 이유로든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의 유행이 다시 커지는 상황이 됐을 때는 고위험군에 해당하는 분 위주로 네. 4차 접종을 빠르게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좀 전에 이제 코로나 그 후유증에 대해서 잠시 얘기를 했는데 미각이나 후각이 없어지고 또 뭐 수면 장애를 겪거나 또 브레인 포그라고 해서 이제 명확하게 사고를 하기 좀 힘드신 분들 뭐 이제 좀 이런 게 중증 현상일 텐데 근데 좀 가볍게는 기침이나 이제 목이 계속 불편한 상황이 이어지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아마 이런 분들이 뭐 대다수일 거라고 생각되는데 이런 분들은 뭐 따로 방법이 없는 건가요? 일단은 이런 증상이 4주 이상 지속이 될 때 네. 코로나19를 경험을 하고 남아있는 증상이 4주 이상 지속이 되거나 아니면 코로나19 이전에 없던 증상이 코로나19가 회복이 됐는데도 새롭게 어떤 증상이 나타나서 지속이 될 때는 네. 코로나19에는 후유증인지를 감별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증상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영상 검사나 네. 또는 혈액 검사 같은 걸 통해서 실제로 이렇게 이상이 보이는지를 확인을 하고 증상을 조절을 해야 되는데요. 네. 이제 이런 과정에서 실제로 이제 증상이 많이 호전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뚜렷한 원인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일반적으로 증상을 조절하거나 이런 약들에 예. 회복이 되지 않는 환자들이 꽤 있다라는 점이거든요. 근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의적으로 약을 드시고 그 호전이 안 된다는 얘기죠.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이제 약국이나 이런 데서 구매하는 약으로는 잘 조절이 안 되는 그런 후유증이 남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예. 그러니까 좀 뭐 전문의의 정확한 처방을 받아서 약을 드셔야 되고 어쨌든 검진을 좀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코로나 후유증이 좀 오래된 경우에 말씀을 드렸고요.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엄중식 가천대 길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